떠난다는 것은 미지와 만나기 위해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세계를 찾아서 그 속에 숨은 역사와 신비의 색채를 발견하기 위해서다. 일상에서 미지의 것은 늘 아름답고 우리에게 환상을 주어 생을 풍부하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앞바다에 있는 낸터킷 섬으로 가는 유람선에도 많은 여행객이 타고 있다. 아이들은 2시간 남짓한 항해가 지루한지 혼자서 장난감 놀이에 열중해 있다. 갈매기들이 계속 배 주위를 선회하며 관광객이 주는 인스턴트 식품을 즐겨 먹는다. 문명에 익숙해진 갈매기의 눈부신 흰빛에서 저만치 다가선 무태 생동감이 전해진다.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낸터킷 섬은 예전에 포경업의 근원지였다. 지금은 아늑하고 단조로운 항구로서 관광객을 맞으며 문명사회의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예전엔 한 가닥 기대로 인생의 막패를 던진 선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고래잡이를 떠났던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다. 옛날 포경업이 번성하던 시절 집처만 늘어진 곳을 칠하지 않아 섬 전체가 회색머리를 늘어뜨린 여인 같다고 해서 그레이 레디스이라고 불렸던 낸터킷 섬. 소설 속에서 웅대한 비극적 드라마를 펼칠 피코드 호가 출항한 곳이 바로 이곳 낸터킷 섬이다. 멜빌이 이 섬을 작품 속에서 피코드 호의 출항지로 택한 것은 모비딕을 쓰기 전 낸터킷의 포경선 에섹스호가 1820년 거대한 고래의 공격으로 침몰한 실화를 책으로 읽고서다. 침몰한 에섹스호의 선장은 폴라드로 지금은 선물가게가 되어 있는 선장의 옛집에 멜빌이 이따금씩 찾아와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I was told Homer Melville visit this house when he always visited Nantucket Island. What is so special about this place? I'd like to know. The George Pollard's true life story was the basis for Moby Dick. He was Ahab. 실제로 당시 대서양 연안의 각 항구에서는 모차딕이라는 고래가 공포의 화제가 돼 있었다. 모차딕은 우연히도 소설 모비딕이 나온 지 8년 뒤인 1859년 죽음을 당했으며 그때까지 이 괴이한 고래는 30명 이상의 선원을 희생시켰다고 한다. 전설 같은 얘기지만 선물 가게에 붙은 기념통판 하나만이 명작이 잉태된 자취를 더듬어 보게 한다. 보스턴 밑에 있는 미국 동북부 지방의 항구 도시 뉴 베드포드. 이 도시에서 소설 모비딕은 시작된다. 멜빌이 모비딕을 썼던 1850년 무렵엔 포경업의 수도라고 일컬어졌을 만큼 전성기를 누렸던 항구였다. 한때 300여 척의 포경선에 만여 명의 선원들이 고깃대처럼 집결해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시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1860년에 석유가 나오면서 포경업은 사양길에 들어섰고 지금은 폐선들만이 그 잔재로 남아 영화 뒤의 황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옛날 버몬트와 뉴햄프셔에서 억센 체격의 젊은 나무꾼들이 도끼를 버리고 고래창을 손에 잡으려 모여들었던 뉴 베드포드는 이미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가장 실업률이 높은 7대 도시의 하나로 꼽힐 만큼 삼류 항구로 몰락하고 말았다. 굵은 쇠사슬에 묶인 채 수상 박물로 정박해 있는 당시의 뉴 베드포드 호도 남루한 옷에 왕관만 쓰
뉴 베드포드의 자니 케이 힐이라는 낮은 언덕길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전해진다. 인디언이 살던 시절 한여름에 음식 보관이 어려워 여행용 식량같이 만든 빵을 먹었다는 데서 나온 이름인데 지금은 관광버스가 정기적으로 다니는 모비딕의 길이 됐다. 오른쪽에 있는 포경 박물관은 1903년 개관한 것으로 포경 관계 수집품으로는 세계 제1을 자랑한다. 포경선 라고다호의 절반 크기로 모형이 만들어져 있고 선박에 도구며 작살, 고래뼈, 이빨이 진열돼 있다. 그 엄청난 크기로 당시 포경업의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왕의 고기라고 불려지는 고래와 목숨을 걸고 겨누는 포경업은 정말 지고한 일인지 모른다. 그래서 멜빌은 모비딕의 한 장을 고래잡이를 위한 찬사로 채웠다. 여러 해 동안 포경선은 이 세계에 가장 멀고 가장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갔던 선모자였다. 해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항해가들도 가보지 못한 여러 바다와 군도를 탐험했다. 미국의 군함이든 유럽의 군함이든 만일 야만국의 항구에서 지금 평화롭게 쉬고 있다면 최초의 그 길을 열어주고 그들과 야만인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게 한 포경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예포를 쏴줘야 마땅할 것이다. 혹심한 노동, 좋지 않은 급식, 선장의 횡포로 당시 포경선 생활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멜빌에겐 귀중한 체험이 되기도 했다. 대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그에게 포경선은 예일 대학이었고 하버드 대학이었다. 멜빌은 이때의 체험을 토대로 소설을 쓰기 시작해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 포경선의 승선자 명단에 오를 때만 해도 그는 그것이 위대한 작품을 잉태하기 위해 주어진 배역임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백경에서 20마일이 네터키스로 떠나기 전에 들렸던 선원교회. 취재팀이 그 선원교회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한 쌍의 젊은이가 결혼식을 마치고 나왔다. 신부의 웃음이 환하게 피어나는 뜰 한쪽엔 바위돌에 동판을 박은 기념석이 서 있다. 고래잡이 선원들의 용감성에 경의를 표해 1930년에 뉴 베드포드 어린이들이 세운 것이다. 마치 소설 속의 인물인 양 선원복장을 한 관리인이 취재팀을 맞아주었다. 그의 선원복장은 모비딕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환상을 줬는데 정문 왼쪽 기둥에 뉴 베드포드에는 포경선 선원 예배당이 있어서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출항을 앞둔 울적한 선원들은 반드시 이곳에 예배를 보러 간다 하는 모비딕 제7장 천머리 귀절이 새겨져 있었다. 당시 바다로 나가는 선원들의 기도 장소로 세워진 이 교회는 모비딕이 출판되고 15년 뒤 불이 나서 내부가 완전히 타버렸다. 소설을 모델로 해 내부를 지금처럼 새로 단장한 것은 1961년이다. 신이 주는 분노의 폭풍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뱃머리. 그 뱃머리 모양의 설교단도 소설 속에 묘사된 그대로다. 벽면에는 바다에 나가 돌아오지 않은 선원들의 대리석 비명들이 침묵하고 있다. 존 델보트, 그의 이름을 기리어 바친 1836년 11월 1일, 당시 18세, 데솔레이션 섬 근해를 항해 중 죽다. 고인의 누이는 이 비를 세워 그를 수도하다. 기록도 되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까지 아릿한 아픔으로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듯하다. 그 안에 유골도 담아둘 수 없었던 이 검은 테두리를 한 대리석에 공허하며 이 무정한 비명 속에 숨어있는 절벽. 뒤편의 긴 의자 옆에 허먼 멜빌의 좌석이라는 표지가 붙어있다.
1941년 겨울 그의 나이 22살 때 멜빌이 포경선을 타기 위해 뉴 베드포드에 와서 앉았던 것이다. 외딴 섬들처럼 걸려있는 추도비를 둘러보며 그때 멜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가정적인 불운으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냉혹한 현실에 좌절하고 포경선을 타려 했던 허먼 멜빌. 생활의 벼랑에서 떠밀려 경랑의 바다로 나간 선원들과 가슴을 에이며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 비탄의 표정을 눈에 띄게 나타내고 있는 미망인들. 지치고 힘든 영혼들 속에서 멜빌 역시 구원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으리라. 외로운 방랑자였고 생전에 위대한 작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멜빌은 지금 우르러운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 뉴욕 브롱스구에 있는 이 영혼의 안식처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묘지 하나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클 만큼 드넓다. 찬란한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푸른 묘지는 산자의 가슴까지 달래주는 듯 했다. 그러나 이것도 천국은 아니어서 취재팀이 도착한 날 묘지 청소부들의 파업으로 함부로 자란 잡초에 발걸음이 엉키곤 했다. 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멜빌의 묘지로 향하면서 그곳에도 잡초가 무성하리라 상상했으나 뜻밖에도 한 청소부가 빗질을 하고 있었다. 멜빌을 좋아하는 무명 시인이라고 관리인이 소개했다. 그녀는 해마다 멜빌의 생일엔 추모하는 방문객이 줄을 잇는다고 일러주었는데 무명 시인의 빗질은 불운했던 멜빌에 대한 후세의 보상 같아서 보는 이를 흐뭇하게 했다. 비문 대신 종이처럼 여백을 펼쳐놓은 묘비가 눈길을 끈다. 잡다한 문구보다는 오히려 여백에 깃든 침묵이 가슴에 닿아온다. 여백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것은 그가 죽은 뒤에야 평가받고 명성을 얻었기 때문일까? 묘지 관리인은 이제 누군가가 그를 찬미하는 글을 새겨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모비딕의 무신론자의 색깔 같은 그 여백이야말로 생전의 외로운 멜빌을 대변해주고 있지 않은지. Moby Dick must be understood. Well, it can be understood. 모비딕을 그 자체로 이해해도 되겠지만 어떤 상징체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멜빌보다 앞서 허럴드 월드 에머슨이나 헨리 데이비드 로우 등 여러 작가들은 자연이란 것을 기쁨이 넘치는 것으로 낭만적인 것으로만 묘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멜빌은 이에 공감하지 않았고 탐구 끝에 자연이라는 것을 모비딕이라는 세상에서의 거대한 악의 힘,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꾸 저질렀던 증오와 죄악이라는 불가해한 힘으로 그렸답니다. 작품 속에서 에이아브 선장은 삶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모비딕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비딕에 의해 파멸해갔죠. 그것이 곧 인간이 자연에 도전하려 했을 때 생겨나는 일이며 모비딕의 의미인 것입니다. And as far as I know, the novel was born. When the novel was born. 멜빌의 모비딕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이상한 작품이라 했고 또 그의 우상이었던 나다닐 호손조차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novel? Well, Personality. 그런 기념비적 소설, 그런 위대한 작품, 그런 실험적인 작품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가 많기 마련입니다. 문학에서도 새로운 세례가 나오면 처음부터 받아들여지기란 어려운 일이죠. 사람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멜빌의 여러 작품이 읽기 쉬운 것들이었던 데 비해 모비딕은 어려운 작품이었죠. 그래서 제 평가를 받아 읽혀지는데 50년 이상이란 긴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내재됐을 그 정신. 그 당시만 해도 사회적 추방자들이 최후의 도피처로 삼았던 포경선을 타고 고통스러운 선원 생활까지 했지만 멜빌은 원래 명문 출신이었다. 1819년 그가 태어난 곳은 뉴욕 펄스트리트 6번 가다. 무역상이었던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계통의 귀족 자손이었고 어머니는 네덜란드 계통의 명문 출신으로서 사남 사녀 중 차남으로 태어난 멜빌의 유년 시절은 매우 유복했다. 뒷날 모비딕 속에서 파자 이슈마엘의 입을 통해 명령을 받고 여름철의 메뚜기처럼 이돛대에서 저돛대로 고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유서 깊은 명문 출신이라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부친이 사업의 파산으로 쓰러지자 멜빌의 행복 역시 사라지고 말았다. 부친이 쓰러지기 전 10여 년간의 뉴욕 생활이 멜빌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이다. 행복의 빛을 다시 보고자 생가를 찾았으나 기념비 하나 서 있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펄스트리트엔 연희도시처럼 생업에 바쁜 시민들만 무심히 오가고 찾아간 주소인 현대적인 교회 건물만 그의 긍지처럼 높게 서 있다. 위대한 작가가 생명의 첫 울음을 터뜨렸던 옛집을 끝내 볼 수 없다는 허전함을 안고 취재팀은 멜빌이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에로우헤드로 향했다. 뉴욕 시내를 벗어나 2시간가량 걸어 매사추세츠주 피츠버그 교외에 있는 에로우헤드로 가는 길은 이따금씩 차 한 대가 지나가는 한적한 시골길이었다. 멜빌이 31살 때인 1850년에 사들어와 13년 동안 살았던 곳 에로우헤드는 미국 독립 200주년을 맞아 1976년 벅셔군의 사적위원회가 매입해 멜빌 기념관으로 보존하고 있다. 백경을 집필했으며 그 외 몇 권의 책을 쓰며 문학적 완숙기를 맞았으나 기묘하게도 세상으로부터의 소외가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집인 것이다. 집을 에워싸고 1700에이커의 드넓은 농지가 푸르게 펼쳐 있다. 예전엔 인디언의 사냥터여서 뜰을 거닐면 화살촉이 발견됐다는데 에로우헤드란 이름도 거기서 연유됐다. 멜빌은 농가의 한적한 이 뜰을 주홍글자의 작가 나다니엘 호던과 자주 거닐었다. 이곳으로 와서 근처 레녹스에 살고 있던 호던과 만나게 된 멜빌은
15세 연배인 선배 작가에게 심취해 강렬한 문학적 자극을 받았다. 학가는 그들의 문학 토론 장소로 쓰였으며 이 교분의 결실로 멜빌은 불후의 명작 모비딕을 호던에게 바친다. 당대의 두 작가가 토론하며 19세기 미국 문학의 르네상스를 이룬 헛간은 내부가 개조돼 이제는 관광객을 상대하는 기념품 가게가 돼 한 세기가 넘는 시간의 흐름을 실감케 한다. 거실의 벽난로엔 주전자며 냄비들이 옛날 그대로 걸려있다. 그의 단편 나와 나의 굴뚝의 모델이 된 벽난로 주변에는 작품 속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 뒷날 그의 형이 명작의 산시림을 기념하기 위해 새긴 것이다. 벽난로 위로는 생전에 멜빌이 호던에게 보낸 편지가 역시 그의 형의 솜씨로 동판에 새겨져 소중히 걸려있다. 응접시된 그의 아내가 두던 죄스판이 있다. 집에서도 남편의 얼굴을 잘 보지 못했다는 그녀의 무료함이 엿보인다. 벽엔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걸어둔 특이한 악기도 장식처럼 걸려있다. 결혼 생활이 썩 행복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연희 가정처럼 평화로워 보인다.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기 위해 수없이 노크해도 나오지 않아 그의 아내가 음식 접시들을 문 앞에 놔둘 정도로 자기 세계에 파묻혀 살았으나 그의 침실 머리맡 위에 네 천사들의 그림 액자가 걸려있다. 멜빌은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다고 한다. 부인의 바느질방은 그녀가 가정적인 여자였음을 보여준다. 멜빌과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다는데 문학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편은 아니었다고 한다. 멜빌이 아내에 대해 위화감을 갖고 있었음은 흔히 알려진 얘기다. 그러나 4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그들은 상호 신뢰와 사랑을 높이 쌓아갈 수 있었다. 부인 엘리자베트 쇼의 알뜰하고 얌전한 심성이 이들 부부의 위화감 극복에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멜빌은 남태평양 원주민 생활에도 관심이 많았다. 기념관은 원주민들이 사용하던 칼이며 목침, 의식에 쓰였던 도깨비 뿔 같은 몽둥이도 진열돼 있다. 멜빌의 수집품을 보면 그의 이교적인 취향과 방랑성을 감지할 수 있다. 외로운 현실에서도 그는 평생 동안 아득히 먼 곳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었고 바다로 나간 다음에도 탈주와 방랑을 되풀이했다. 그가 본격적으로 방랑생활을 한 것은 22살 때 남태평양으로 가는 포경선을 타면서다. 그 후 선상 반란으로 강제 하선당한 멜빌은 낸터키의 포경선을 타고 하와이까지 가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그곳의 아름다운 자연에 미쳐 살았다. 특히 마우이 섬에 심취했다. 태초의 생명력과 같은 화산과 태양처럼 끓어오르는 용암, 문명이 발디디지 않은 담채와 같은 풍경들. 남태평양은 죄가 발디디지 않는 땅이었고 생명력 그 자체인 지상이었다. 드디어 목가적 이상향을 발견한 멜빌에게 이 기간은 원초의 자연 속에서
이교도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던 모험과 신비의 시기였다. 그리고 육체의 방랑이 정신의 방랑으로 옮겨가는 시기이기도 했다. 3년간의 드라마틱한 대항해를 마치고 귀국한 그는 1846년 27세 때 첫 소설 타이피를 발표해 작가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뒷날 호도는 멜빌의 모험 정신을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멜빌은 확실한 믿음을 찾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앉아있던 모래산만큼 우울하고 단조로운 이 사막들을 그는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상한 것이다. 그는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상태에서 편하게 있을 수도 없다. 그는 이것이든 저것이든 시도해보지 않기는 너무 정직하고 용감하다. 평생 식인종과 함께 산 남자라고 불렸던 허먼 멜빌. 백경 속에 나오는 매력적인 야만인 기회 역시 이러한 방랑의 체험이 없었더라면 창조되지 못했을 것이다. 멜빌 당시 에로헤드 주변은 온통 토마토와 옥수수밭이었다. 지금도 옥수수밭은 여전히 남아있다. 목조 2층 집은 기념관으로 새로 단장되었지만 회색 바위라 불리는 산을 마주한 집필실의 창은 그대로다. 뉴 잉글랜드 지방에선 보통 따뜻한 남쪽이나 동쪽의 테라스를 만드나 멜빌은 그가 사랑하던 그레이록 산을 보기 위해 북향으로 두었다. 멜빌은 온종일 서재에 들어박혀 하루를 보내고 주위가 어둑해지면 말을 타고 마을로 나갔다. 글을 쓰는 일 외에는 아침 저녁의 산책과 장작 패기가 그의 소일거리였고 여행할 때 외에는 거의 은둔자처럼 살았다. 에로헤드 시절이 작가 멜빌로서는 가장 순수한 시기였다. 집을 에워싼 농지 너머 그레이록 산맥의 나지막한 연봉이 보인다. 멜빌은 산줄기에서 파도를 연상하며 어느 날은 산 너머 밀려오는 구름대를 바라보며 흰 고래를 연상하지 않았을까. 이 고요한 속에서 뭐라 말할 수 없는 황홀한 미혹을 느껴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래를 공격한 사냥꾼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요함이 겨울이 바람에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 가면인 것을 생명을 거의 잃는 위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다. 너무나 고요함, 유혹하듯이 고요함. 오 고래여, 너는 미끄러져 가는구나. 멜빌이 일종의 최면 상태에 빠져 저녁을 보내곤 했다는 서재다. 멜빌이 즐겨 읽었으며 영향을 받았던 셰익스피어 흉상이 보이고 그의 방랑 생활이 배인 트렁크와 모자도 보인다. 작설은 당시의 것으로 멜빌이 항해와 고래잡이 모험담을 나눌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던 것이다. 악의 정체를 물리칠 작사를 그 안에는 무심하게도 불쏘시개로 썼다. 백경을 집필할 당시의 모습은 부인의 일기에 그려져 있는데 멜빌은 매일 아침부터 저녁 8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으나 어떤 날은 한 줄도 쓰지 못했다고 한다.
깃털팬이 상처받은 영혼같이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이며 또한 칼이다. 불가사의한 삶의 베일을 찢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칼. 허먼 멜빌은 이 가냘픈 깃털팬으로 신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웅대한 비극적 서사시를 펼쳤다. 너는 만물을 파괴하지만은 정복할 능력은 없다. 모비딕, 나는 네게 불러가 이름과 지옥까지 맞붙어 지옥의 한가운데서 너를 죽이고야 말이야. 저주받은 고래, 나는 네 놈의 예표작한 채 네 놈을 추격하여 산산조각으로 만들고 말겠다. 세상이란 항해 중에 있는 한 척의 배이다. 작품 모비딕은 괴이한 흰고래와 싸우는 피코드호의 선장 에이헙의 영웅적 행동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의지력의 세계를 그리면서 많은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모비딕은 악인가 선인가, 육인가 영혼인가. 에이헙의 말처럼 그것은 우주의 악의를 감추고 있는 흰 가드, 우주에 내재한 알 수 없는 저기의 장애물이며 인간이라는 우주의 수인이 삶의 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